그 어느 때보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증대되는 이때 다들 축배를 들기 바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이 언급되던 UAE가 다른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국의 전투기 수출을 방해하는 것은 이번에도 튀르키예의 칸입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대의 칸을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몇 차례 나왔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UAE가 칸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이는 KF-21과 칸의 2차전이 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을 KF-21의 해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신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주요 국가를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후발주자의 도전을 확실하게 제압할 전략이 중요한데요. 칸이 계속해서 KF-21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은 칸을 단순히 시제기만 만들어낸 후발주자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어 칸 도입에 관심을 드러낸 UAE의 행보와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KF-21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최신형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 KF-21을 도입할 만큼의 자본력을 갖추었다는 점 등 여러모로 KF-21의 잠재적 수출국으로 분류되기 충분했는데요. 게다가 UAE 공군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노후화 문제가 심해 신규 전투기 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UAE가 보유한 주력 전투기는 F-16의 최신형인 F-16V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F-16E와 프랑스의 미라주 2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전투기를 모두 합치면 140대를 넘기는 수량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공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미라주 2000은 세계 각지에서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는 기체인 만큼 신규 전투기 도입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UAE는 제대로 된 전투기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UAE는 미국으로부터 12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반발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계약을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협상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F-35 도입이 중단되었으며 꽝 대신 달그로 도입하려는 라팔은 최소 2027년에 첫 기체가 인도되어 2031년까지 모든 물량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UAE가 도입하는 라팔 F4 버전은 프랑스에서 2040년까지 운용할 계획의 전투기라는 게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차세대 6세대 전투기인 FCAS의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2040년까지만 라팔을 운용할 계획인데 만약 개발국인 프랑스가 순차적으로 라팔을 퇴역시키고 생산 라인을 종료하게 된다면 UAE는 다음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FCAS 개발이 다소 지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1년에 라팔 도입을 완료하는 UAE로서는 전투기 도입 직후 10년 안에 차기 전력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인데요. 프랑스가 라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모든 생산 라인과 부품 수급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가 라팔의 퇴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후속 문제가 서서히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UAE는 이전부터 최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KF-21도 이러한 맥락에서 UAE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KF-21의 중동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KF-21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지만 당시 한국은 최대 7개국과 KF-21의 수출 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7개국 중 2개 국가가 중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UAE가 포함되었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UAE가 갑자기 칸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해외 매체를 통해 연달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튀르키예와 UAE가 공동으로 항공 플랫폼을 개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결국 또 한 번 KF-21과 칸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칸이 다양한 나라와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KF-21이
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KF-21이 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은 기체의 신뢰도와 각종 테스트의 성공 사례입니다. 초도 비행 이후 마땅한 성능 검증 절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칸과 달리 KF-21은 1000번의 시험 비행에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KF-21의 설계가 우수하고 전투기 조립 과정 등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한 각종 비행 시험뿐만 아니라 스텔스 성능 검증, 무장 분리 등 전투기가 갖춰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전 세계의 군 전문가를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하여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한 다음 유럽이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완벽하게 체계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고, 이는 향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처럼 KF-21은 각종 시험 과정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 칸은 아직 단 한 대의 시제기 제작이 전부입니다. 한국이 6대의 시제기를 통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양한 성능 검증을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현재까진 진행사항이 매우 빈약하며 2025년 말이 되면 2호 시제기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 초에 3호 시제기가 제작될 예정인데, 다시 말해 최소한 2026년 이후가 되어야 칸의 성능 검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칸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제작된 기체로서 후속 시제기 제작과 성능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빠른 속도로 KF-21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직 내부 무장창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KF-21에 비해 칸은 이미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전투기 시장 경쟁에서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와 4.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장을 내부에 장착하고 최대한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달렸는데, 한국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량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다면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놓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은 아직 공대공 임무에 초점이 맞춰진 블록1에 멈춰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다목적 전투기가 대세인 상황에서 공대공 임무가 주력인 KF-21 블록1은 이전부터 수출 경쟁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요. 한국은 KF-21 블록1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 등의 체계 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무장과 유연한 작전 성능을 보유한 다목적 전투기로의 개량의 속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KF-21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부터 무장 능력 확보를 통한 블록2 개량 사업을 진행하여 2028년까지 개발을 이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2년까지 80대를 양산하여 공군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칸의 3호 시제기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으로 한국이 KF-21 블록2의 개발을 본격화할 타이밍이면 칸도 각종 무장 분리 시험 등이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KF-21의 공대지 무장 시험을 진행하면 전 세계는 KF-21과 칸의 라이벌 구도를 더욱 주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쟁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KF-21의 블록2와 블록3 개발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각종 무장 체계의 국산화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전투기 무장 체계에 있어서는 튀르키예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제 F-16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자국의 전투기 무장체계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투기를 먼저 안정적으로 개발한 이후 이제야 각종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만큼 우리도 서둘러 자체 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현재 미티어와 아이리스티 등 유럽제 미사일과 체계 통합이 완료되었고, 향후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등이 통합될 예정이지만, 여기에 더해 자국산 무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KF-21의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는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낮잡아보며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미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선발주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4.5세대에 불과한 KF-21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공략할 수는 없어 마땅히 끼어들 틈이 없다는 비관론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국제방산 시장은 KF-21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의 칸 등 21세기에 개발되는 전투기들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과 시장 전망은 지금껏 미국, 러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투기 시장에서 신형 기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체계적인 준비 과정 없이 방산 시장에 뛰어든다면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이 아직 1호 시제기에 불과한 칸보다 한참 더 앞서 있을지 몰라도 지금에 안주하는 순간 언제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칸이 한국보다 개발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동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고 해외군 전문가들이 KF-21의 라이벌로 엮는 것은 결국 개발이 완료될 칸이 전투기 세대 분류에서 KF-21을 앞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KF-21의 수출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우리는 5세대 버전의 KF-21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0일 비궁 KF-21 공대공 영상입니다. 비궁의 기본 사거리는 헬기 탑재 기준으로 8km 전후로 알려져 있지만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할 경우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PKWS-2도 헬기가 쏠 땐 유효 사거리가 5km 안팎이지만 고정익 전투기가 고고돼서 발사하면 최대 11km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궁 또한 FA-50 등의 전투기가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를 활용해 발사한다면 최대 10km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론, 수송기 혹은 저속 표적 등을 요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성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 특히 군집 드론 공격이 확산됨에 따라 국방의 개념이 기존 대형 전투기 대결에서 소형 표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쳐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중거리 미사일 한 발 쏴서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리는 건 비용 측면에서 너무 손해입니다. 이럴 때 한 포드에 7발씩 장전해 순차적으로 쏠 수 있는 저렴한 공대공 유도 로켓이 있다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지금 이 기조를 받아들여 APKWS-2를 그 방향으로 돌린 것입니다. 사실 비궁은 미국의 APKWS-2보다 더 뛰어난 유도 방식을 활용하므로 드론 요격 효율이 더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APKWS-2보다 더 많은 IR 영상 센서로 목표물을 잡아내니 드론이 레이저 포인터를 피하려고 무작위 기동을 한다 해도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조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한 기체가 여러 발을 순차적으로 쏘는 것도 가능하고 대규모 무인기 공격이 들어와도 대응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APKWS-2는 이미 생산 체계가 대량으로 안정화되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궁은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선 지가 오래되지 않아 가격적인 이점이 다소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비궁의 한 발당 가격은 약 4천만 원 하지만 만약 글로벌 시장에서 비궁의 추가 개량형이 출시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단가 역시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궁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진화한다면 FA-50이나 미래의 KF-21에 탑재되어 저비용 고효율 무장 패키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FA-50 운용국들은 AIM-9 시리즈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는데 AIM-9 사이드와인더는 미국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며 각 버전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한 발당 약 40만 달러에서 47만 달러로 한화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드론, 헬기, 수송기 같은 저속 기체를 정교하게 잡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추가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비궁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대공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드론 테러가 잦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궁의 공대공 버전은 수출용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비궁은 이미 지상 발사형과 해상 발사형으로도 시험된 바 있고 여러 차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공대공 전환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 군사 트렌드를 보면 멀티롤 유도로켓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로켓은 작은 목표물만 노린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젠 수많은 드론 위협 시대가 열리면서 구경 70mm급 유도로켓도 훌륭한 공대공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군이 APK-WS2를 F-16 표준 무장 목록에 올린 것이 결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세계 각국도 유사한 형태의 소형 공대공 무장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하이드라 70 계열 로켓 발사기를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니 도입 부담도 덜합니다. 이 흐름에 맞춰 한국도 비궁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아예 공대공 전용 버전으로 재탄생시킬 경우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정말로 비궁을 FA-50에 달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에 새로운 무장을 적용하려면 통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풍동시험, 비행시험, 사격시험 등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FA-50과 KF-21을 통해 무장 통합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T-50 시리즈가 점차 고등 전투기로 진화하며 다양한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통합해 성공시켰습니다. 즉, 군 당국이 드론과 헬기, 그리고 저속 항공기 등을 효율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비궁 공대공 버전을 FA-50에 달자고 결심한다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미공군의 APKWS2 공대공 무장화 사례는 앞으로 소형 유도 로켓의 활용 분야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미 한국의 비궁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앞선 관성 플러스 IR 유도 방식을 탑재했기에 진정한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나 수출 판로를 다각화한다면 생산 단가도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나 저속기체가 창궐하는 현대전에 대응할 최적의 무기를 갖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저비용 대량 공격 대 저비용 대량 방어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노리는 이 점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궁 공대공 버전의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연구해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비궁이 세계 시장에 한 획을 긋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한국의 비궁이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APK-WS2보다 뒤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전 배치와 수출 성과가 쌓인다면 비궁 또한 K9 자주포나 천무처럼 세계 무대에서 훨씬 주목받게 될 무기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